여기 봐, 전원주택도 예쁘고 과수원도 넓어. 이 정도면 노후 완벽하지 않아? 사람들이 저를 교장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옆에서 아내가 허리 아프다고 신음하는 소리에 잠을 깨는 거죠. 일어나서 아내 허리에 파스를 붙여주고 진통제도 챙겨줍니다. 저희 부부는 빌라 3층에 살고 있는데 아내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난간을 꼭 붙잡고 한 계단씩 올라갑니다. 지팡이 없이는 걷지를 못하거든요. 아침마다 2층 아주머니를 마주칠 때가 있는데 그분은 저를 그냥 3층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제는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는데 월세 65만 원에 관리비 10만 원이 적혀 있더군요. 통장을 보니까 이번 달도 빠듯합니다. 저는 이정훈입니다. 올해 72살입니다. 40년을 교직에서 살았습니다. 처음 발령받은 곳이 강남의 한 중학교였는데 그 학교에서 정년까지 근무했습니다. 평교사로 25년, 부장교사로 12년, 교감으로 3년, 그리고 마지막 3년은 교장으로 지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학교에 도착해서 교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할 때 인사를 받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학부모들이 저를 믿고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퇴직할 때 손에 쥔 돈이 15억이었습니다. 퇴직금에다가 강남 아파트를 13억에 매각한 돈이었죠. 30년을 살았던 그 아파트는 제가 평교사 시절에 6천만 원 주고 산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강남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거든요.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모아서 중도금 내고 잔금 냈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 명숙이와 저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외식은 한 달에 한 번, 여행은 1년에 한 번, 옷은 백화점 세일 때만 샀습니다. 투기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교육자가 그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주식도 안 했고 부동산 투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월급 받아서 생활비 쓰고 저축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딸아이 하나 키웠는데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독립시켰습니다. 사위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딸도 직장 다니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3년 동안은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 보고 점심 먹고 산책하고 저녁에는 TV 보고 그런 일상이었죠.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하게 쉬는 거니까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견딜 수가 없더군요. 교장실에서 학교 전체를 이끌던 사람이 집에서 신문이나 보고 있으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다들 아직도 뭔가 하고 있는데 저만 그냥 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 쓰면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요. 그게 교육자로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땐 몰랐습니다. 그 의미라는 것이 저를 이렇게 무너뜨릴 줄은.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행운이 그곳에 가득하길 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같이 교직 생활을 했던 친구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박 교장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1년 먼저 정년한 사람이었죠. 그 친구가 술 한잔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지금 충북 제천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과 농사인데 작년에 순이익만 2천만 원 넘게 남았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농사가 그렇게 쉬운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 전원주택도 예뻤습니다.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교육자가 땅을 일구는 것도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천 쪽 전원주택을 알아보니까 4억 8천만 원 정도면 괜찮은 집을 살 수 있더군요. 과수원 조성하는데 1억 2천만 원 정도 들고요. 땅 정리하고 사과나무 심고 관수 시설 설치하고 하면 그 정도는 든다고 하더라고요. 총 6억 원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15억 중에서 6억만 쓰면 9억이 남습니다. 9억을 30년으로 나누면 1년에 3천만 원, 한 달에 250만 원씩 쓸 수 있습니다. 시골에서 부부 둘이서 한 달에 250만 원이면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과수원에서 수익이 나면 그건 보너스고요. 숫자로 보니까 완벽했습니다. 위험할 게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명숙이는 경북 안동이 고향이었습니다. 시집와서 35년을 서울에서 살았지만 늘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제가 귀농 얘기를 꺼내니까 눈이 반짝이더군요. 여보, 정말요? 우리 시골 가서 살 수 있어요? 저도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쉽게 동의했습니다. 딸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천에서 과수원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딸이 정말 좋아하더군요. 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요즘 귀농이 대세예요. 제 친구 아버지도 귀농하셨는데 정말 행복해하세요. 주변 사람들 반응도 다 좋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은퇴하고도 의미 있는 일 하시네요. 그런 칭찬을 들으니까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 선택이 맞구나. 이게 교육자로 살아온 사람의 마지막 도전이구나 싶었습니다. 박 교장 친구도 성공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천으로 이사한 날이 3월 초였습니다. 날씨도 좋고 공기도 맑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전원주택은 사진보다 더 예뻤고 주변 경치도 아름다웠습니다. 과수원 부지도 넓었습니다. 2,000평 정도 되는 땅에 사과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업체를 불러서 땅을 정리하고 관수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이 순식간에 나갔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제 이 나무들이 자라면 내년부터는 수확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생각보다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4월 중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더니 늦서리가 내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과수원을 보니까 새순들이 전부 얼어 있었습니다. 농사 전문가를 급히 불렀더니 냉해를 입었다고 하더군요. 올해 수확량의 30%는 포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해부터 이런 일을 당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내년에는 대비하면 되지 뭐.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5월쯤 되니까 나무에 벌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잎사귀가 구멍이 뚫리고 가지가 시들더군요. 농약을 쳐야 한다고 해서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한 번 방제하는데 30만 원씩 들었습니다. 한 달에 2번은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료도 정기적으로 줘야 하고 제초 작업도 해야 하고 물 관리도 신경 써야 하고요. 처음에는 제가 직접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0평을 혼자서 관리하기엔 무리였습니다. 70살 넘은 나이에 매일 과수원 일을 하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더군요. 결국 동네 아저씨를 고용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농약비, 비료비, 인건비 합치니까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더군요. 수익은 아직 한 푼도 안 나오는데 말입니다.
겨울이 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난방비였습니다. 전원주택이 생각보다 컸거든요. 200평 정도 되는 2층 주택이었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기름 보일러를 써야 했습니다. 첫 달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12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서울 아파트에서는 겨울에 30만 원 정도였는데 4배가 넘게 나왔습니다. 명숙이한테 말했더니 명숙이도 놀라더군요. 여보,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전원주택은 단열이 안 돼서 원래 그렇다고요. 12월부터 2월까지 석 달 동안 난방비만 35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처음엔 친절하더니 점점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마을 회관에서 회의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곱지 않았습니다. 회의 끝나고 이장님이 따로 불러서 하는 말이 마을 회비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달에 5만 원씩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마을 행사에도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대청소도 같이 해야 한다고요. 서울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어느 날은 옆집 아저씨가 찾아와서 교장 선생님 하시던 분이 농사를 뭘 안다고 여기 왔냐고 대놓고 말하더군요.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습니다. 교장이었던 제가 동네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 문제도 있었습니다. 명숙이가 어느 날 감기에 걸렸는데 동네 의원에 갔더니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검사를 받으려면 제천 시내 종합병원까지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차로 50분 거리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감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경고였던 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차 봄이 왔습니다. 이번엔 냉해를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상팬이라는 장비를 설치하려고 알아봤더니 2천만 원이 든다고 하더군요. 고민하다가 일단 보류했습니다. 이미 나가는 돈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4월 중순에 또 늦서리가 내렸습니다. 작년보다 더 심했습니다. 아침에 과수원에 나가보니 꽃망울이 전부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를 불렀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올해는 수확을 포기하셔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2년 연속 냉해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 막막했습니다. 2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2년 동안 수익은 한 푼도 못 건졌는데 지출만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명숙이가 과수원에서 제초 작업을 돕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그냥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아파하더군요. 제천 시내 정형외과에 갔더니 디스크가 심하게 눌렸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요? 제천에서는 큰 수술을 못하니까 청주 대학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주까지는 차로 1시간이 걸렸습니다. 명숙이는 차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며 운전하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청주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디스크가 심하게 탈출했다고 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요? 수술비가 800만 원이었습니다. 수술은 잘 됐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활치료를 최소 6개월은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와야 하고요. 집에서 청주까지 왕복 2시간씩 걸리는데 일주일에 3번을 다녀야 하는 겁니다. 70이 넘은 제가 명숙이를 데리고 그 먼 거리를 왕복하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재활치료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180만 원씩 나갔습니다.
6개월이면 1,080만 원입니다. 수술비까지 합치면 2천만 원 가까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6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참 말이 없더니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친구랑 카페를 시작했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3억 5천만 원이에요. 이번 주 안에 갚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억 5천만 원이라니요? 딸은 계속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걸 막지 않으면 제 인생이 끝나요. 사위도 회사에서 잘릴 수 있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명숙이한테는 말도 못했습니다. 허리 수술하고 회복 중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충격받을 것 같았습니다. 계산을 해봤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이 7억 정도였습니다. 3억 5천을 보내면 3억 5천이 남습니다. 과수원은 2년 연속 망했고 집 관리비에 명숙이 병원비에 매달 나가는 돈이 300만 원이 넘습니다. 3억 5천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하지만 딸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3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딸한테 3억 5천을 보내고 나니 통장 잔고가 3억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과수원은 2년 연속 망했고 명숙이는 아직도 재활 치료 중이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은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10년도 못 버팁니다. 집을 팔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천 시내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집 좀 팔아주세요. 부동산 사장이 물었습니다. 집이 어디 있으세요? 주소를 말하니까 고개를 갸우뚱하더군요. 아, 거기요? 거기 전원주택들 요즘 안 팔려요. 코로나 때는 그래도 좀 팔렸는데 지금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그래도 한번 내놓아 보자고 했습니다. 얼마에 내놓을까요? 4억 8천에 샀으니까 적어도 4억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수원까지 합치면 6억을 투자했으니까요. 일단 4억 8천으로 올려볼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석 달째 되는 날 부동산에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문의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요즘 전원주택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가격을 좀 낮추시는 게 어떨까요? 3억 5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3억으로 낮췄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명숙이 재활 치료는 계속되고 생활비는 계속 나가고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억 8천만 원으로 또 내렸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지역 전원주택은 지금 매물이 너무 많아요. 귀농했다가 다시 나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요.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넘쳐나는 상황이에요. 절망적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단 한 건의 문의도 없었습니다. 2년째가 되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2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모든 걸 잃는구나. 부동산 사장한테 애원했습니다. 제발 팔아주세요. 가격은 상관없어요. 빨리 팔 수만 있다면요. 그럼 2억 3천 정도로 내놓아 볼까요? 그 가격이면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4억 8천에 산 집을 2억 3천에 파는 겁니다. 2억 5천 손해입니다. 거기다 과수원 투자금 1억 2천은 한 푼도 못 건지는 겁니다.
총 3억 7천만 원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한 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부부였습니다.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세컨하우스로 쓰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집을 둘러보더니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바로 계약했습니다. 6억을 투자한 집과 과수원을 2억 3천에 판 겁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교장이었던 제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싶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손에 든 돈이 5억이었습니다. 15억 가지고 나갔다가 5억으로 돌아온 겁니다. 10억이 사라졌습니다. 원래 살던 강남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13억에 판 그 아파트가 18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3년 만에 5억이 오른 겁니다. 전세금도 9억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 전부를 넣어도 전세조차 못 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말했습니다. 이 동네는 힘드실 것 같고 좀 외곽으로 나가시면 월세 구할 수 있어요. 결국 서울 외곽 빌라 3층에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5만 원으로 들어왔습니다. 35년을 살던 그 동네에서 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지금 이 빌라에서 산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허리 때문에 아직도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힘들어합니다. 제가 팔을 잡아주면서 한 계단씩 올라갑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괜한 욕심 부려서. 명숙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제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교장이었던 사람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덤빈 겁니다. 통장에 남은 5억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월세 65만 원에 생활비 200만 원이면 한 달에 265만 원씩 나갑니다. 1년이면 3,180만 원입니다. 15년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72살이니까 87살까지밖에 못 삽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구했습니다. 동네 학원에서 시간제 한문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60만 원 받습니다. 교장이었던 사람이 시간 강사가 된 겁니다. 학원 원장은 저보다 20살은 어려 보이는데 저한테 반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번 주는 수업 2시간만 하세요. 학생이 별로 없어서요.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10억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날아간 게 아니에요. 과수원 관리비로 150만 원씩, 난방비로 120만 원씩, 명숙이 치료비로 180만 원씩 그렇게 조금씩 빠져나갔습니다. 딸한테 보낸 3억 5천도 있고 집 팔면서 잃은 2억 5천도 있고 과수원 투자금 1억 2천도 한 푼도 못 건졌습니다. 그렇게 10억이 사라진 겁니다. 만약 제가 서울 아파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쯤 18억이었을 겁니다. 그냥 조용히 집에서 지냈다면 15억은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 모든 걸 걸었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처럼 은퇴 후에 귀농이나 키촌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시골 생활을 하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1년은 전세나 월세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보고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병원은 얼마나 먼지, 이웃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신 후에 결정하세요. 그리고 전 재산을 다 가져가지 마세요. 절반은 서울에 남겨두세요. 만약 다시 돌아와야 할 때 집값이 올라서 돌아올 곳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또 사업이나 농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정말 많이 알아보시고 준비하세요. 냉해 같은 건 제가 전혀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응급 상황을 꼭 생각하세요.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구급차는 얼마나 빨리 오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 아내처럼 다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40년을 교직에 몸담으며 원칙을 지키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단 3년 만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 실수가 여러분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